독도 밑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무려 50억 배럴. 한국의 10년치 소비량. 탐사선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들이닥쳤고 자위대가 침투를 시도했으며 심지어 역사학자가 목숨 걸고 일본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 역사의 진실, 그리고 동해 한가운데서 펼쳐진 외교 전쟁. 그 모든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소리 없는 독도의 석유 전쟁. 그 시작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태우는 연구실 모니터 앞에서 눈을 비볐습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피곤함보다 열정이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맞을까요? 한국해양연구소의 최첨단 탐사선 대양호.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오직 기계 소리와 바다가 배 아래로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밤 3시였으니까요. 태우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독도 남동쪽 해저에서 발견한 지층 구조는 그가 20년간 해양지질학자로 일하면서 본 적 없는 특이한 형태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요. 진정해, 강태우.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맞다면, 만약 그의 직감이 맞다면.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20년 전 대학원생이었던 그와 은퇴한 김민석 교수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석 교수는 항상 말했죠. 독도 주변 해저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될 순간이었죠.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탐사팀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긴급 회의, 5분 후, 중요 발견. 연구실은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졸린 눈에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사님? 젊은 연구원 지민이 물었습니다. 태우는 대답 대신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3D 지층 모델이 회전하며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로 보이나요? 연구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태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유 트랩이에요. 거대한 규모의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고 다른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실해요. 수석 연구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추가 샘플링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다음 48시간은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연구팀은 밤낮 없이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태우는 잠시도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죠.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밝아졌어요. 탐사 3일째 아침,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팀장 원석이 헬기로 탐사선에 합류했습니다. 태우와 대학 동기인 원석은 20년 만에 만났지만 지금은 인사할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원석은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점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맞다면 약 50억 배럴 규모야. 태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푹 주저앉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국의 10년치 석유 소비량이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었죠. 보안 유지가 최우선이야. 원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정보가 새나가면.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으니까요. 이번 발견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우와 원석은 암호화된 보고서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에 전송했습니다. 응답은 즉각적이었어요. 화상회의 요청이 왔죠.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연구원 하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엄숙했어요. 강 박사님, 장 팀장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하셨어요. 태우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탐사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절대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알게 되면 말을 마치지 않아도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태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추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설을 증명하려면요.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내에 특별 허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주세요. 화상통화가 끝나고 태우와 원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웠어요. 정말로 해내는 거야. 원석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도 있어. 태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에는 독도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운명이었죠. 그날 밤 태우는 독도 경비대의 도움으로 잠시 섬에 상륙했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스승님, 저 해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추 장비가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곧 진실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태우는 섬을 뒤로하고 탐사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열정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첫 번째 시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우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검은 황금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연구원이 외쳤어요. 태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의 꿈, 그의 스승의 예언,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이 한순간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머지않아 일본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일본 외무성 별관. 비가 내리는 토요일 이른 아침.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8층 회의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사오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도쿄 스카이트리를 바라봤습니다. 58년 인생 동안 그는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토 차관님, 보고서가 준비됐습니다. 마사오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보국 요원 코지가 검은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들어봐요. 코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의 독도, 아니 다케시마 주변 활동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해양연구소 소속 탐사선 대양호가 특이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사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이한 패턴이라니? 해저 자원 탐사 패턴입니다. 그리고 코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팀장이 급히 탐사선에 합류했습니다. 마사오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직감이 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 활동이 아니라고요. 모두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외무성, 방위성, 해상보안청의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독도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마사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이 다케시마 주변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마사오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방위성의 자문역 토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회라뇨? 이건 명백한 위협 아닌가요? 마사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위기는 곧 기회죠. 한국이 석유를 발견했다면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주목할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재확립할 수 있어요. 마사오는 테이블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지금부터 다케시마 영유권 재확립 특별팀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3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외교, 언론, 그리고 현장 대응이요. 다음 날 아침, 마사오의 사무실에는 3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 유엔 대사, 다나카 히로시 해상보안청 함정사령관, 그리고 국영방송국 간부 사토였어요. 마사오는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나카무라 대사, 당신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사적 증거를 준비하세요. 에도 시대 지도들, 1905년 시마네현의 공식 편입 문서,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나카무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나카 사령관, 해상보안청 함정을 즉시 다케시마 인근으로 보내세요. 한국의 탐사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영해 침범을 이유로 경고하세요. 다나카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43세의 그는 해상보안청에서 가장 강경한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토씨,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불법 자원 약탈 프레임을 만드세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사토는 미소 지었습니다. 뉴스 조작의 달인인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죠. 마사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그의 마음도 맑았습니다. 20년간 다케시마 문제에 매달려온 그에게 이것은 운명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주 내내 마사오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요국 대사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며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외교적 인맥을 동원했죠. 미국 대사와의 저녁 식사에서 마사오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분쟁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대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동맹국들 간의 갈등에 개입하길 원치 않습니다만 마사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런 위험한 선례가 남중국해나 다른 분쟁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는 교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 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토요일 밤, 마사오는 도쿄 대학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65세의 역사학자 아키아가 있었어요. 둘은 40년 지기 친구였지만 지금은 적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토, 자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건가?
아키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마사오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다케시마. 아니. 한국식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증거는 매우 약해. 자네도 알잖아. 마사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야. 요시다 교수. 아키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는 진실을 위한 거야. 내가 최근에 발견한 메이지 시대 문서들을 보면 그만. 마사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마사오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 아키라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대학 시절 꿈꿨던 건 그건 젊은 날의 순진한 꿈이었을 뿐이야. 마사오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 아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역사는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게 돼 있어. 이토? 마사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팠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숙이 묻어버렸어요. 일요일 아침, 마사오는 방위성의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독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영상이 보였어요. 한국의 탐사선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해상자위대는 언제든 출동할 수 있습니까? 마사오가 물었습니다. 방위성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2시간 내에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사오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체스 게임처럼 모든 말이 제자리에 놓였어요. 이제 첫 수를 둘 시간이었습니다. 외무성에서 한국의 공식 항해 서한을 발송하세요. 해상보안청은 내일 아침 출동합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태양이 마사오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마사오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우리 가족의 고향이었다. 언젠가 꼭 되찾아야 한다. 그 말은 마사오의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 그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키라와 같은 오랜 친구와의 결별을 의미하더라도 마사오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동해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운명이 바다 위에서 충돌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안개가 독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대양호 갑판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피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원석이 다가왔어요. 정부에서 결정이 났어. 한바다오를 보내기로 했어. 태우의 손에서 커피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바다오는 한국석유공사의 최첨단 시추선이었어요. 이것은 본격적인 자원 개발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죠. 언제요? 내일 아침. 원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교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민주가 오늘 기자회견을 연대.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주, 외교부 동북아시아과 과장이자 독도 문제 전문가였어요.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만난 적은 없었죠.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원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알아.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거고. 서울 외교부 기자회견장.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청록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어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고지도와 역사적 문서들이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어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과학 탐사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분쟁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자원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아닌가요? 민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리고 그보다 앞선 수많은 역사적 문헌들이 증명하듯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외교관으로서 그녀는 평화를 원했지만 한국인으로서 영토 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태우 박사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독도 남동쪽 해역, 대형 시추선 한바다호가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우는 시추선 갑판에서 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빨리 전개되고 있네요. 민주가 말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유가 정말 있다면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3척이 접근 중입니다. 현재 12해리 밖에서 접근 중.
태우와 민주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가슴이 동시에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함장은 해양경찰 경비함 바다사자호 조타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38세의 준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일본 함정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현재 8해리입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접근 중입니다. 부함장이 대답했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교신 시도하세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일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곧 한국어 통역이 이어졌어요. 한국 함정에게 경고합니다. 이 해역은 일본의 영해 인접수역입니다. 즉시 퇴각하십시오. 준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본 함정에 알립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귀함이 즉시 물러나길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다나카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불법 자원 탐사를 저지하러 왔습니다. 시추선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퇴각하라고 전하십시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복합니다. 귀함이 즉시 물러나길 요청합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났어요. 두 함정은 서로를 향해 계속 접근했습니다. 뉴욕 UN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수진 대사와 나카무라 대사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일본 대표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고문서 사본을 꺼냈어요. 이 문서들은 15세기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합니다. 나카무라는 조용히 웃더니 자신의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의 공식 편입 이전에도 다케시마는 일본 어민들에 의해 이용되었습니다. 두 대사의 설전은 계속되었지만 안보리 회원국들의 표정은 미묘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독도 해역,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일본 함정들이 3해리까지 접근했고 한국 해양경찰 함정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시추선 브릿지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원래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과학자였어요. 이런 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죠. 계속 작업해야 할까요?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때 일본 함정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경비함을 향해 강한 물줄기가 날아갔어요. 준호의 함정이 흔들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도발에 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해상에서의 대치는 점점 심각해졌고 국제 언론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동해의 새로운 냉전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달궜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우는 시추선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였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어요.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민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이 해상자위대 훈련을 계획하고 있어요. 독도 인근에서요. 태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움직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비정 대치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요? 내일 아침부터. 민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것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을까?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시추선의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태우는 잠에서 깨어 재빨리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무슨 일이죠? 태우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불명 선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소형 보트들이에요. 태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일본 특수부대의 침투 시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해군 초계함에서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비췄습니다. 네 척의 검은 고속보트가 시추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보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인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원 대피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해군 함정에서 경고 사격이 이루어졌어요. 총성이 밤바다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고속보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향을 바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태우는 난간을 꽉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과학 탐사로 시작한 일이 이제 국제적 군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울렸어요. 청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태우는 전화를 받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함정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해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쿄 본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키라는 도쿄대학 고문서 보관소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65세의 그는 평생을 역사 연구에 바쳤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구 프로젝트로 메이지 시대 외교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가락이 낡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역사학자로서의 호기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아키라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 내무성의 비밀 문서였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고 하는 아키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문서는 다케시마에 대한 시마네현의 영유권 지리에 대한 내무성의 답변이었습니다. 죽도는 본방과 관계없는 섬으로 인정됨.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였어요. 아키라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듯했어요. 40년간의 학자 인생에서 이런 발견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마음의 갈등이 이렇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한다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키라는 오랜 동료인 마이클 존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55세의 미국인 국제해양법 전문가였어요. 그들은 20년 넘게 함께 연구해온 친구이자 동료였죠. 마이클, 중요한 발견이 있네. 즉시 만나야겠어. 48시간 후, 마이클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건 놀라운데, 마이클이 문서 사본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독도 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아키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진위 검증을 도와주겠나? 내가 혼자 발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알고 있겠지.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아키라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역사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해. 일주일 동안 두 학자는 쉬지 않고 문서의 진위를 검증했습니다. 종이의 나이, 잉크 성분, 필체, 다른 문서와의 연관성, 모든 검증 결과 이 문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였어요. 마침내 그들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키라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뉴스가 터지자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일본 역사학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메이지 시대 문서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주요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아키라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학자로서 그는 옳은 일을 했지만 일본인으로서는 배신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도쿄 자원에너지청 회의실. 마사오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키라의 발견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늙은 바보가.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참모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마사오의 분노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문서의 신뢰성을 훼손시키세요. 마사오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고 요시다의 인격을 공격하세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그날 밤 일본 국영방송은 아키라의 발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아키라를 국가의 반역자로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아키라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3명의 젊은 남성이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요시다 교수님,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키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극우 단체의 사람들이었죠. 미안하지만 지금은 바쁩니다. 아키라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한 남자가 발을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교수님, 국가의 명예를 위해 발표를 철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아키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가주세요. 문이 갑자기 강하게 밀려 아키라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나타났어요. 마이클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키라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울 외교부 사무실. 민주는 아키라의 망명 요청을 담은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요시다 교수님을 한국으로 초청해야 해요. 민주가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역사적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24시간 후 아키라는 한국 정부의 특별 보호 아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태우였어요. 요시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태우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아키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국을 떠나왔지만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강 박사, 아키라가 말했어요. 비록 그 대가가 크더라도 말이죠. 태우의 아파트. 태우, 민주, 아키라가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교수님의 발견 이후 국제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말했어요. 미국도 중재에 나서겠다고 제안해왔고요.
아키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토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약속이죠. 태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이요? 아키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토의 할아버지는 독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한국 어민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후 손자에게 반드시 다케시마를 되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태우와 민주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집착이 깔려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알게 됐죠. 아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갈등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뉴욕 UN 본부, 미국 국무부의 특별 중재자로 임명된 마이클이 한일 양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요. 이수진과 나카무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나카무라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우리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이었어요. 독도 해역, 시추선에서 태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석이었어요. 뉴욕에서 소식이 왔어. 협상이 시작됐대.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서 긴장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줄어들었어. 통화가 끝나고 태우는 갑판으로 나가 독도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섬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독도는 더욱 단단하고 의연해 보였습니다. 태우의 마음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역사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사오가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태우는 독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뉴욕의 봄은 화창했습니다. UN 본부 앞 광장에는 세계 각국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하지만 태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도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32층 회의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태우는 창가에 서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2달간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준비됐어요? 민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는 푸른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태우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태우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저 과학자일 뿐인데 갑자기 국제협상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도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외교관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냈잖아요. 여기까지. 그때 원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프레젠테이션 준비 완료. 일본 측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양국 정상을 포함한 대표단이 긴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마주 앉아 있었어요. 태우는 한국 측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마사오가 차갑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중앙에 서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태우는 아키라를 바라봤어요. 노학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진실의 힘이었죠. 첫 1시간은 팽팽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양측은 자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어요. 태우의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대로 결렬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이클이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태우는 복도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섰습니다. 마사오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마사오가 입을 열었어요. 강 박사, 당신이 발견한 석유는 정말 50억 배럴 규모인가요? 태우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의 추정은 그렇습니다. 마사오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그것은 엄청난 부입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마사오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때로는 역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남기고 마사오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석유 공동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대형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50억 배럴의 석유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강화, 모든 것이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었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개발 이익의 30%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측 인사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마사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의 눈이 커졌어요. 태우는 원석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감정적인 영토 문제를 냉정한 경제 논리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상대방에게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음 순서로 태우가 나섰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독도 주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일본 측 과학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윤이 보안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미래 분쟁 방지를 위한 조항을 제안했어요. 양국 해군이 독도 주변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대립에서 대화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기본 합의안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동해평화자원개발협정의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태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해낸 걸까요?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세계 언론은 한일 합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보유, 석유 개발 이익은 공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비슷했습니다. 태우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이것은 그저 석유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독도에서 동해평화자원개발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참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협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이 보유한다. 석유 개발 이익의 70%는 한국, 30%는 일본이 가진다. 독도의 동북아 평화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한일 공동환경연구팀을 구성한다. 양국 해군은 독도 주변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서명식이 끝나고 태우는 혼자 독도의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키라가 천천히 다가와 그 옆에 앉았어요. 해냈군요. 아키라가 말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키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역사학자와 지질학자, 일본인과 한국인,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1년 후 독도 주변에서 첫 상업적 원유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동북아 평화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는 태우가 임명되었고 아키라는 역사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는 한일 역사 화해 기금으로 활용되었어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5년 후 어느 맑은 봄날 태우와 아키라는 다시 독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변해 있었어요. 태우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늘었고 아키라는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석유 시추 설비가 보였고 섬에는 연구센터의 현대적인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죠. 태우가 말했어요. 석유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평화의 다리가 된 경우는 드물잖아요.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항상 모순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이 결국 구원이 되기도 하죠. 바다 위로 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가슴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마사오는 어떻게 지내나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아키라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싸우고 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두 사람은 연구센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독도의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마르겠지만 이렇게 피워낸 평화의 씨앗은 오래오래 자라날 것입니다. 독도, 평화의 섬. 이제 그 이름이 참으로 어울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